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정창삼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마트 시대 재난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살펴볼까요? 이제 저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미래 발생 가능한 복합 재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복합 재난이 그럼 뭔가요? 사실 복합 재난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복합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의 대형 재난 요소들. 예를 들어서 홍수가 굉장히 나고 있는데 지진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오. 그걸 이제 우리가 복합 재난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대형 재난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합 재난의 정의를 이런 쪽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큰 재난으로 인해서 시퀀셜하게 그 여파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났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 그 원전 폭발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됐고 뭐 이런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복합 재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의를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사회재난으로 재해의 피해 범위가 확산되는 재난으로서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장기간의 복구가 필요한 재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간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복합 재난으로 가면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해보면 정전 그러면은 이제 정전으로 일어난 여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것들은 빠른 시간에 우리가 복구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 교통망이 파괴됐다. 도로가 파괴됐다 아니면 항만이 파괴됐다라고 하면 이 기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때는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달, 두 달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물류에 따른 피해, 물류에 대한 피해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도 연관되고, 그다음 경제 전반에까지 가고, 그다음 실직이라든가 뭐 우리 그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뭔가 복합 재난은 그 재난 자체의 영향력도 무섭긴 무섭지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그 효과들이 더 무서운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이 복합 재난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결국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 구조가 아주 복잡화되고 대형화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화 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인구 같은 것들이 밀집화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침수가 되더라도 그냥 짓기 정도만 뭐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이제 맞아요. 비싼 물건도 있고 뭐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침수가 일어나더라도 이제 피해 양상이 완전히 틀려지고 여파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복합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인은 뭐냐면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 변화에 따른 재난의 규모하고 빈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구조물들을 만들 때 보면 빈도 해석을 통해서 해왔거든요. 빈도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해왔는데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제 복합 재난 대규 대형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실 뭐 동작구에 146mm라는 비가 온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거거든요. 도시 한복판에서 146mm가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견된 위험들, 다양한 신종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교수님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신종 재난은 사실 재난의 발생은 우리가 창조의 영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한테도 내가 다른 건 다 예측하겠는데 뭐 주식 예측하고 재난 예측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2020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보면 이제 서울 시민들 일반인들에게 이제 어떤 신종 재난이 발생할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기 오염을 조금 대기 돼요. 오염.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 뭐 우리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 네. 보면 최근에 나오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음.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대기 오염에서 미래 재난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코비드19가 굉장히 큰 여파를 줘서 네. 감염병이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또 정보 서비스의 마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보면 무섭죠, 그거. AI가 확산되면서 음.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은 정보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 오는 그렇게. 그런 재난들을 조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 영화. 그다음에 또 외국인의 증가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이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재가 났을 때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증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면서 안전사각지대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네. 사회재난이 좀 더 많죠. 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나테크라는 게 있어요. 나테크. 예, 그래서 내추럴 디제스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재난까지 가는. 그래서 자연재난이 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트리거를 우리가 방아쇠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난에서는 항상 트리거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난 같은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금의 위기상 경제 위기상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런 트리거 포인트를 통해서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시대의 도래가 재난 관리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신속성, 그다음 현장성, 그다음 정확성 이런 것들이 재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재난 현장을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상황을 봐야지 맞아요. 뭔가 판단하는데 CCTV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런 정보통신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첫 번째로 굉장히 유용하죠. 옛날에는 CCTV 영상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CCTV 그래봐야 이제 640에 480 그러니까 HD도 안 되는 SD급의 영상을 보면 저게 뭐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 CCTV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제 뭐 심지어 UHD까지 그걸 실시간으로 5G라는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의사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흑백 TV도 보다가 지금은 이제 울트라 UHD를 보면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재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보면 방송국 같은 데서 보면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정보 우리가 뭐 시민들이 제보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재난 현장에서 기자들이 가지 않더라도 실시간 영상이 다 올라와요. 제보를 하니까. 제보를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부 다 그냥 찍고 있죠. 찍고 난 다음에 올리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SNS상에서 공유하게 되기도 했지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올라와서 그 정보들을 방송국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같이 오다 보면 재난 관리에서의 현장성을 조금 높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오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술에 대한 과대한 의존은 현장성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원포인트 레슨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지만 재난은 결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기 음.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난 위험 요인은 어떤 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재난 관련 뉴스 이제 47만 건하고 그다음 피해 통계들을 이런 걸 그다음 전문가들 인터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생할 것 같은 재난 5개를 이제 뽑아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5개 보면은 결국은 풍수해, 그다음 폭염, 그다음 감염병, 미세먼지, 그다음 산업재해 이 정도를 5개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 5개 중에 2가지죠. 그러니까 풍수해하고 폭염.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자연재난 쪽에서 제일 많이 날 것 같다는 네. 거죠. 그다음 2번째로는 뭐냐면 사회재난 중에는 감염병하고 미세먼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기도 하지만 자연재난이기도 합니다. 오, 맞아요. 네, 그래서 겹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산업재해를 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아. 고령화 플러스 산업시설의 노후화죠. 결국은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시설이 좀 더 외국으로 나다 보면 지금 지자체 지방으로 가거나 우리 외곽으로 가보면 예전 산업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주로 꼽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첫 번째로 아까 기후변화겠죠. 그 다음에는 외적인 요소는 백두산, 화산 폭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는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지하 마그마 방이 있는 데가 울릉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네이처 저널에 나온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는 울릉도 주변에 300km가 지하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위험한 거는 이제 지진과 지진 해일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진 해일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이라든가 정보 관련 재난, 그다음에 또 에너지 재난이 좀 클 수도 있고요. 식량 재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재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 스마트 기술들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재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인식도 전환된다면 우리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앞선 시간들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은 재난 관련 법률 지식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그런 재난들을 당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